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코로나는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둘러싸고 갖가지 소문과 오해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를 둘러싼 여러가지 소문들 가운데 그 하나인 코로나19 통계 수치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고의로 통계 수치를 조작해 사태의 위험성을 부풀려 왔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미 연방 대배심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미국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제도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서 범죄의 사실 여부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법 제도를 말합니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재판 참여는 재판 결과의 공정성과 소수 법조 권력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형사재판에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용됩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과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소배심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민사재판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배심원과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그것인데요. 사실상 배심원 제도지만 미국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 배심원은 미국의 배심원과는 달리 단지 판결을 근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의회 공화당 상원의원 김 태처, 데니스 린티쿰은 오리건주 주민 1718명을 포함해 미국 국민 5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코로나19 통계 방식에 대한 대배심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지난 8월 16일 오리건주 지방법원 앞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태처 의원과 린티쿰 의원은 청원서에서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입원자 수를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부작용 판정과 보고를 조작해 위험성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렸고 이 과정에서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청원서에서 한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인용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가 실제보다 5배 정도 축소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서에서는 또한 코로나19 진단에 널리 사용되는 유전자 정폭 검사의 경우 FDA가 설정한 정폭 횟수 기준치가 적절치 않아서 허위 양성 판정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확진자 수, 입원자 수, 사망자 수가 부풀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정폭 검사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유전자에 형광물질을 붙인 뒤 해당 유전자를 정폭시켜 형광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실시간 유전자 정폭 검사라고 합니다. 이때 정폭을 여러 번 할수록 유전자가 많아져서 형광의 세기가 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폭 횟수를 적절히 조절해야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죠. 정폭 횟수가 너무 적으면 실제로는 양성인데 음성으로 판정되고 횟수가 너무 많으면 허위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폭 횟수를 기준치인 CT 값을 40으로 했다면 유전자 정폭을 40회 이하로 했을 때 일정 수준의 형광세기가 측정되면 감염됐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CT 값은
검사 키트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키트의 CT 값에 대해 보건당국이 적정한 기준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 역학 전문가인 마이클 미나 교수는 지난해 8월 뉴욕타임스에 너무 높은 CT 값은 활성화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각까지 양성으로 탐지할 수 있다며 CT 값을 30 이하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가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실시간 유전자 정폭 검사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닌 경우까지 사망자 수로 집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003년 개정한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서 암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이 독감 등으로 사망할 경우 기저질환을 직접 사인해 독감을 동반 질환에 기재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코로나19를 직접 사인으로 하고 기저질환을 동반 질환으로 기재하도록 해왔습니다. 즉 암이나 당뇨 등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혹은 의심 후 사망하면 무조건 코로나19 사망으로 집계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배심 구성을 요청했는데요. 대배심이 구성되면 연방검사가 배정돼 조사를 벌이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대배심은 이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이번 청원서 제출 소식은 9월 말 공개됐는데요. 이번 청원을 지원한 비영리단체 스탠드 포 헬스 프리덤은 성명을 내고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원 사실을 한 달 뒤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원서에서 지적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관련해서 지난 4월 비영리 사설 사실검증기관인 팩트체크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 산하 아덴버그 공공정책센터에서 2003년 설립한 이 단체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규정하는 연방 법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청원서에서 근거자료 중 하나로 삼은 보고서에 결함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보고서는 과학, 공중보건정책과 법률저널 2020년 10월호에 실린 것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변경해 통계치를 부풀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축소 발표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이던 지난해 여름 사망자 수 통계를 조작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5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측근들이 주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 통계에서 요양원 사망자 수를 3,000명 가까이 줄였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초 뉴욕주 보건당국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6월까지 요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를 9,250명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중국도 신종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축소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의료 정부 전문가 기레시 칸지 박사는 3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의 코로나19 자료들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마 10분의 1 정도로 축소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코로나19 사망자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 지난 10월 17일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당국이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은 실제 더 심각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사망자 수 조작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탈리아에서 실제 코로나19 사망자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를 둘러싸고 각종 소문과 오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부풀려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그 반대로 사망 숫자를 줄여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정부와 해당 기관의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도 조절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차선책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잘해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